네, 이번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 책임. 네,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은요, 한번 보면,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표지판이나 이런 설치도 안 하고요. 하천으로 이제 야외를 갔는데, CC가 관리하는 이제 국무관리청이, 하천관리청이 CC예요. 낚시하고 이제 애들은 이제 수영하고 그렇게 좀 물놀이 했겠죠. 그리고 수차례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최근 하천 준설공사로 수심 이전보다 매우 깊어져 있던 관계로 수용 중 익사했습니다. 이거 황당하죠. 하천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었고, 그 다음 철망 등의 시설도 없었어요. 준설공사 이전에는 홍수대가 아니면 어린이가 익사할 만큼 깊지도 않았어요. 갑이 CC를 상대로 국가배상 5조에 근거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이 뭐냐는 거죠. 법적 쟁점 어디서 빼면 돼요? 5조에서 빼면 되죠. 자, 그래서 첫째, 갑이 국가배상 청구성을 제기하는 법원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국가배상법이 민법이냐, 이게 민법의 특별법이냐, 아니면 공법이냐 그 문제고. 그다음에 둘째, 하천의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이 CC를 국가배상 청구성에서 피고를 할 수 있느냐, 피고의 문제. 셋째는 국가배상법 5조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성립요건 충족의 문제. 그다음에 넷째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실이 있냐, 과실의 이제 판단 문제. 그다음에 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하고 경합하느냐. 왜냐면 하천하고 거기에 철조망 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갑이 국가배상 청구성을 제기하는 법원, 여기는 이제 그 찔끔찔끔 언급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배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청구권 규범설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권 규범설은 이 청구권을 끌고 오는 규범이 민법이면 민사소송이고 공법이면 공법상 당사소송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잖아요. 따라서 이 청구권 규범설에 하면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죠. 따라서 민사법원에 제기돼야 한다고 하죠. 갑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라서 하천의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CC를 피고할 수 있느냐.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이제 나와요. 이게 피고 문제가. CC가 관리하는 하천이 국유하천인 경우에 CC는 비용 부담자죠. 그 다음에 CC가 관리하는 하천이 지방하천인 경우에 CC는 관리 주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든 국가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비용 부담서 지느냐 아니면 관리 주체를 지느냐 요거 표현이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CC는 국가배상 청구성의 피고 적격을 충족합니다. 이제 대망의 배상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죠. 공물의 설치 관리 하자가 있느냐. 공물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천을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공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영조물. 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얼마나 이제 문제가 커졌냐 하면은, 자, 5조 있죠. 5조 책임. 5조 책임을, 자, 무과실 책임이라고 흔히들 하는데요. 자, 5조 책임. 5조 책임을 보면, 자,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입니다. 이 하자는 위법입니다. 위법성. 하자는 위법성이에요. 그러니까 하자 자체가 위법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입니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인데, 자, 이 영조물이라는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영조물을 곧 공물이다 하면서 공물로 있잖아요. 치환해 버립니다. 공물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안타깝게도 영조물은 영조물이다 그래요. 우리 판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문제되죠. 관리행위, 설치 관리행위인데 이 공물이라고 학자들은 보냐면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 요소를 갖고 있는 행위자 있죠. 행위자는 빼자. 그래서 공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행위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개인적 능력이 아닙니다. 일반 통상의 아까 얘기했죠. 평균인의 통상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 설치 관리상의 하자, 즉 위법 상태를 해소를 못해요. 이거 위법입니다. 이거 이 하자가 위법입니다. 이 위법을 해소를 못해요. 그러면은 면책된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성립을 하고 여기 넘어오면은 면책의 영역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 영조물이라 그래요. 그냥 영조물. 그럼 영조물에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물적 요소, 인적 요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물적 요소는 그 물건 위에서, 그러니까 물건 위에서, 즉 곡물이죠, 곡물 위에서 사고 발생했어요. 사고 발생하면 이거는 무조건 뭐예요? 예,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자 인정됩니다, 이거. 하자 인정되고, 문제는 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적 요소로 해소 가능하냐. 이거요. 해소 가능하냐. 즉, 설치 관리상의 이 하자가 해소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미 사고가 발생해야 하자는 인정되는 거예요. 하자가 누가 봐도 있어. 근데 사고가 발생 안 해. 그럼 하자 없어요, 그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가는데 도로가 움펑풍 패여 있어요. 와, 저 관리상의 하자인데 거기서 사고 안 일어나면 하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손해가 발생해야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물적 요소 곡물 있잖아요. 곡물은 거기서 사고가 발생해야 하자가 인정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해소가 가능하냐를 물어보는데 해소가 불가능하면 학자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 면책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면책된다고. 근데 우리 판례는 이 해소가 가능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면책의 문제가 아니고요. 면책의 문제가 아니고 하자 인정의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해소가 불가능하잖아요. 여기는 면책됐죠. 여기는 면책 안 됩니다. 설치 관리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가만히 두고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보겠습니다.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보겠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5조 1항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다면 영조물이다라고 하는 판례가 따라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에요. 그럼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은 첫 번째, 그 물적 요소 자체도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떨어져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걸 없애줘야 되는데 그 없애주는 그 행위는 뭐로 연결되느냐 했더니 학자들은 책임의 영역으로 넣어버린다고. 책임의 영역으로. 고의과실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책임의 영역으로 가요. 형법처럼. 그래서 이걸 공법으로 구성하죠.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책임의 영역이 아니고 여전히 하자의 구성 요소로 지금 앞부분에 성립요건 부분에 여전히 있다. 지금 뒤에 효과면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판례 한번 판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설치 관리자 이제 나왔습니다. 설치 관리자 문제가 나왔어요. 왜? 아니 이미 곡물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사고가 발생 안 하면 이건 말도 안 한다니까요. 설치 관리상의 하자일 때 이미 사고는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자가 있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판례는. 그래서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한다. 방호조치 의무요. 그러니까 영조물, 곡물 있죠, 곡물은 사고가 안 나야 되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느냐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방어조치 의무 정도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게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이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만, 즉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인데, 이 자가 비상식적이고 비질서 위반, 즉 질서 위반적인 이용 방법을 했다가 채택했다가 사고 나버렸어요.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 없어요. 지금 이 표현에 의하면 방어조치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자가 없어요. 그 손에는 지가 가서 있죠. 이걸 뭐라냐? 지가 가서 지 맞박을 있잖아요. 멀쩡히 서 있는 벽, 쇠로된 콘크리트 벽에 가서 지가 멀쩡히 가서 부딪혀놓고 피 흘리고 곳이 있는 상황인 거 이게. 이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기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자, 기능상 결함이죠. 그러니까 사고만 나면 기능상 결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에 대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자, 예견 가능성은요. 예견 가능성은 저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데, 회피 가능성은 저런 일이 있으면 그 사고를 피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그걸 해주느냐면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개인이 아니고 여기서 다 틀려요. 사업보험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 영조물의 영조물 결함은 이미 사고가 난 걸 가리키는 말이 이게. 디폴트, 폴트 해가지고, 플로. 흠결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지금 영조물 상에서, 영조물 위에서 지금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걸 영조물의 결함이라 그래요. 이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 그러니까 이게 물적 요소, 이거 인적 요소란 말이죠. 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학자들은 면책 가능하다 이렇게 쓰고.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준솔공사 이전에는 홍수 때가 아니면 어린이가 익살 만큼 깊지 않았다가 준솔공사로 인하여 수심이 이전보다 매우 깊어졌다는 점에서 이건 뭐예요?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누구한테? 공무원 얘기예요. 지금 이거 회피는 이거 그러니까 그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공무원을 보는 거예요. 그 담당 공무원. 왜? 기존에는 수심이 얕았다가 지금 준성공사로 수심이 깊어져서 애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천의 관리에 하자가 있다요 지금. 그다음에 소결, 배상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그렇다면 이 2조 책임과 경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어느 것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문 해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능적 하자는 뭐냐면요. 기능적 하자는 기능 때문에 나타나는 하자예요. 설치, 관리, 기능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판례는 뭐냐면 국가배상법 5조 있죠. 5조의 기능적 하자를 넣으라는 거예요. 왜? 기능적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법률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소송을 진행하죠. 법률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국가배상법 5조 써가지고 들어와. 그럼 우리가 인정해줄게. 그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기능적 하자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하자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즉 위험 배제 아까 아니요. 위험 배제가 아니고 여기 뭐였죠? 갑자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었죠. 방어조치 의무. 방어조치 의무 있잖아요. 요걸로 평가를 하는데 기능적 하자에는 방어조치 의무가 없어요. 기능적 하자에는 방어조치 의무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능적 하자를 어떻게 평가해서 5조 안에서 녹여낼 거냐, 그게 여러분들 시험 범위예요. 보겠습니다. 기능적 하자는 전부 다 매연, 소음, 진동, 공해, 이게 4개 매연, 진동, 소음, 공해. 그런데 이 4개까지 예시예요. 이 예시적인 이런 사고들, 매연, 소음, 진동,
공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영조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조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는 과정, 그게 기능이에요. 영조물은 이용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이에요. 다시 한번, 영조물은 국민에게 이용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용당하고 있어요, 현재.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자신의 기능을 충실히 다 발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용대로, 이용하라는 대로 이용을 했더니 예, 소리가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능적 하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기능적 하자에 그 청구권 근거 규정이 있느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5조에 의하여 광역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 국가배상법 6조 1항에 하여 손해를 배상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여기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이렇게 논하라 그랬어요. 이거 550에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고는 이주했어요. 도로교통 이후 이주했음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부인해요. 피고장이 당부를 판단하시, 이렇게 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배상 책임의 주체 있죠. 이 주체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죠? 실질적 비용 부담자, 형식적 비용 부담자, 요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거 법전을 가지고 있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6조의 법률을 읽어보면 2항과 3항과 5항의 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6조의 배상 책임자를 우리가 언급을 하고 싶으면 이게 2조 책임과 5조 책임이 성립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치 찐빵 속에 들어있는 단팥처럼 원래는 저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성립 요건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이 피고의 문제로 접근해서 물어본 거죠. 배상 책임자의 문제로 접근해서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에다 넣어가지고. 최근에 이런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첫째,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이 성립하느냐. 그럼 둘째, 그럼 6조 1항에 의해서 이제 또 가능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면 광역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 했더니 영조물의 이용상 야기되고 회피할 수 없는 공해로 인한 피해는 적법한 손해예요. 학설이 그래요. 지금 학설이 영조물의 이용상 야기되고 회피할 수 없는 공해로 인한 피해는 회피할 수 없어요. 야기되고 회피할 수 없는 이런 적법한 손해이므로 국가배상으로 구제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부정설이 있고요. 영조물의 이용상 야기되고 회피할 수 없는 공해로 인한 피해도 뭐예요? 영조물로부터 기인이죠. 이게 키죠. 기인하는 손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거는 기능적 하자를 5조를 통해서 적용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5조를 통해서 적용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누가 피고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판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아까 분명히 방어적 지의무였는데 여기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자, 관리의 하자라면 공공의 목적이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이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 이 말을 있잖아요. 말을 비틉니다. 우리 판례가 기가 막히게 비틉니다. 이렇게 비틉니다.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그리고 즉 하면서 말을 붙여버립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해왔어요. 근데 위험성 있는 상태만으로는 국가배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그러니까 이 위험성 있는 상태에 오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 그리고 손해 발생해서 그런 사고적인 흐름을 가지고 여기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눕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그 이용자하고 제3자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이 영조물의 기능적 하자,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 중에 기능적 하자인 경우에는 그 이용자와 제3자를 나누어요. 그래서 그 이용자는 거기서 이미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방어조치 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죠. 그래서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시설 그 자체에 나 떠나네 물적시설의 말이.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뭐예요? 이미 위험성이 끼칠 위험성이 아니라 이미 손해 발생했어요. 어디에서요? 저기 그 영조물의 물적 시설 위에서요. 물적 시설에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뭐란다? 물리적 외형적 흠결, 물리적 외형적 불비라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성립이 됐어요. 그럼 됐으면 이제 그 다음 그 영조물이 이제 그 경우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죠. 이건 뭐예요? 적법한 침해죠. 아까 이 공공의 목적 이게 맞다. 이거요. 회피할 수 없는 건데 공공의 목적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대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혔어요. 그때까지 그것까지 기능적 하자를 하겠다. 기능적 하자에는 피해를 봤다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미. 자 검토. 그래서 긍정설과 판례가 타당해요. 그럼 이제 상한의 경우를 포섭을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X도로는 빈번한 차량 통행인데 환경 법령상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이 상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지금. 그 다음에 제3자에게 그래서 상시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기준을 법령상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이 상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요 말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말해 그게.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한다. A광역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손해를 배상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는 누구냐? A광역시는 저거니까 사무의 기속 주체니까 영조물 설치 관리를 맡은 자하고 영조물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이제 다를 수 있죠. X도로는 영조물이죠. 공물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영조물 설치 관리를 맡은 자란 영조물의 설치 관리 사무의 기속 주체를 의미하고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란 영조물 설치 관리 비용을 대외적 형식으로 지출하는 수임 기관이 속한 자치단체예요. 저기 수임 기관이 속한 자치단체. 요렇게 요거를 뭐라 한다? 자, 설치 관리 비용 부담자라 그래요. 권리를 맡은 자고. 그럼 사안의 경우 영조물인 X 도로 관리 사무의 위임청은 A광역시죠. 심부름 시키는 사람은 A광역시장이 속한 행정주체는 A광역시죠. 따라서 A광역시가 영조물인 X도로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가 되죠. 따라서 X도로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B구청장은 X도로 관리 사무의 여기서는 이제 위임청이 아니고 수임청이죠. 그럼 B구청장이 속한 행정주체는 B구죠. 계속 있잖아요. 주체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손해배상을 지급을 못해요. 팔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B구이므로 B구가 영조물의 X도로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이다. 따라서 영조물인 X도로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X도로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A광역시와 B구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X도로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B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해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면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면책이란 말은 판례도 쓰긴 하지만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X의 감경을 말합니다. 감경. 근데 X를 하나도 안 물어도 돼. 그럼 면책이냐?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걸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을에 대해서 면책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을에 대해서 면책되는지 왜냐하면 을이 있잖아요. 도로의 개통 이후 2주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가 알고서 지금 2주했잖아요. 알고서 2주했다? 그랬더니 판례가 야 인마 이건 무과실 책임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보게요. 자 여기서는 자 하나씩 봐볼게요. 여기 되게 재밌는 글들이 많이 나와요.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소음 등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1번이겠죠. 1-1번은 그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고 있죠. 그 인식과 용인을 합쳐서 불법행위를 하죠. 자,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 여기서 보면, 자, 그 피해가 1-1이고 이제 1-1 여기는 전제고,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 이거하고, 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는 것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 이거는 절대로 감액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친다면 그럴 때는 생활방해 정도에 그친다면 그때는 돈을 안 줘도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돈 안 줘도 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 치매행의 고대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위험에 접근한 후에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한 것이거나 위험에 근접한 후 위험에 접근한 후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한다. 가해자 면책을 언제 인정하냐면요. 첫 번째, 요거 지금 얘기했던 거 여기까지 얘기했던 거 다. 그래서 위험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럼 면책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주한 게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주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근데 인식과 용인이 자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인식하고 위험의 존재가 있는데 위험의 존재로부터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로 인한 피해가 손해 발생이니까 그러니까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손해 있잖아요. 가해를 통한 손해까지도 용인한다. 그럴 때는 면책해줄게. 근데 면책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 첫 번째, 아무리 용인했어도 이것까지 용인 안 한다고. 생명, 신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절대 면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책이 되려면은 이 용인하고 그 다음에 뭐다?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생활방해 정도 그치고 심지어 치매행에도 고도의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거, 위험에 접근한 후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했다는 거, 이런 것이 있으면은 면책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딱 3개 있어요. 피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 접근 당시. 세 번째, 위험 접근 후. 이럴 때, 이 피해가 직접 생명, 신체 관련된 거, 위험에 접근할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 초과하는 거, 그 다음에 위험에 접근하는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는 거, 이럴 때는 면책 안 돼요. 이럴 때, 이거 외에만 면책이 되는데, 면책될 때는 또 2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공공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경우의 수를 다 제외한 나머지에다가 공공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음 등 공해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험에 접근할 당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근무지나 가족관계 등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험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위험 지역에 이주하게 된 경위,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가 없다. 아예.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 원칙이다. 무과실 책임이라 과실상계를 못해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 사유로 고려해주겠다는 거예요. 준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형평의 원칙상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안의 경우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되는 것은요, 어느 때 면책되냐면, 회피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견은 가능한데, 회피가 불가능한 게 대부분이에요. 예견도 불가능하고, 회피도 불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견은 가능한데, 회피가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태풍입니다. 태풍. 태풍이 오면은 영조물상에서 사고 당하면 안 되는데, 만약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은 예견 가능하나 회피가 불가능하죠. 불가항력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하천 이런데 불가항력적일 때는 우리 판례가 이 면책이라는 말도 쓰지만 하자가 인정이 안 됩니다. 아예 하자가 인정이 안 돼서 5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책되지 않는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선한다. 이거 뭐 앞에 있습니다. 형평원칙상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도는요, 그냥 후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계와 불문경고 관계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런 거면 나올 리가 없고. 불문경고는 처분이니까 당연히 행정쟁송상 권리구제수단이 있겠죠. 뭐 딱히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소청심사 제도는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내기 어렵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될 자들이에요. 공무원이 될 자들이어서 여러분들한테는 글쎄요, 선택형으로 한두 문제 낼까 지문으로 이거를 사령으로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지계제만큼은 나오죠. 요거는 뭐죠?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사유 3조 9호에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나머지 다 했습니다, 우리. 자,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사실상 공무원 이론 이것도 딱히 시험 문제 안 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사실.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 거부의 처분성과 연금 지급 청구권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거는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용은 아실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다음에 뭐 퇴직 공무원 나머지 이쪽 강론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할 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으면 한번 체크해 가지고 그것만 후다닥 스킵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끝내겠습니다.